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오재원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복합제제의 올바른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고혈압 치료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1차 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앞선 강의의 1차 약제들을 사용해도 불구하고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또 하나의 약제를 선택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복합제제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복합제제를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떠한 복합요법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약물 치료의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환자의 고혈압의 정도, 혈압의 정도, 심내혈관의 위험도를 평가하여서 환자를 1기 또는 2기 고혈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기 고혈압의 경우 앞선 강의에서 들으신 단독요법을 통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단독요법을 사용하여도 불구하고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혈압약을 증량을 하거나 다른 약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기 고혈압의 경우 혈압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량의 이제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복합요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병용요법을 사용하다가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세 번째 약제를 추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복합요법에 대한 필요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혈압 강화제를 사용하게 되는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나눠서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혈압 강화제로 1차 요법을 일제 요법을 시작할 수 있고 혈압기가 처음에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 되고 이완기 혈압이 100이 넘는 경우는 처음부터 두 가지 요법의 복합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급여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다른 기전의 혈압 강화제 한 종을 투여하는 도중에 또 혈압이 수축기 혈압 140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기전의 혈압 강화제를 한 종을 추가로 투여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복합요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합요법은 앞에서 보셨던 1차 단일 요법 중에 여러 가지들의 복합요법이 가능할 텐데 그 중에서 밑에 보여드리는 이 네 가지 요법은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고혈압의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고혈압에 대한 팩트 시트라고 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혈압의 상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고혈압 인구 현황을 요약한 걸 보시면 전체 인구 중에 한 1,100만 명 정도가 혈압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중에 대략 900만 명 정도가 현재 혈압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570만 명 정도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중에 510만 명 정도만 혈압이 조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혈압을 알고 있는 사람이 1,100만 명 중에서 대략 50% 정도인 510만 명만이 혈압이 제대로 조절이 되고 나머지 590만 명 정도는 혈압이 있지만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나온 스프린트라는 연구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연구 결과이고 이 연구를 보시면 결국 혈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한쪽 그룹은 혈압을 SBP 140을 기준으로 조절을 했었고 다른 그룹은 혈압을 SBP 120 이하로 조절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혈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BP 140으로 조절한 그룹은 평균 투여 약제의 개수가 2개, SBP 120으로 투여한 그룹에서는 평균 투여 약제 수가 3개였습니다. 즉 좀 더 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제가 2개 또는 3개가 필요하게 되고 이 말은 복합요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현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팩트시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환자들 중에서 일제요법으로 치료되는 환자는 대략 40% 정도, 이제요법으로 치료되는 환자도 대략 40%,
3제 이상 쓰는 환자가 17%에 달함으로써 전체 환자, 고혈압 환자의 60% 정도는 약제를 1개 이상, 즉 1개를 넘어선 2제 이상으로 약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제요법은 앞에 강의에서 들으신 것과 같이 ARB나 CCB 제제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셨던 하지 말아야 될 복합요법을 제외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복합요법은 요 세 가지입니다. 요즘은 의과대학 학생들도 ACD 조합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조합입니다. A에 해당하는 것은 RAS 시스템 블로커인 ACE 이니비터 ARB, C에 해당하는 것은 칼슘 채널 블로커인 CCB, D에 해당하는 것은 이뇨제에 해당하는 다이우레틱스. 결국 이 ACD의 조합이 우리가 현재 가장 쉽게 또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혈압약제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조합이 가능한데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두 번째 조합인지, AC가 더 좋냐, AD가 더 좋냐에 대한 연구 결과가 2008년에 발표된 어컴플리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고혈압 환자 중에 고위험군, 하이리스크 환자들을 대상으로 ACE 이니비터 중에 하나인 베나제프릴에 암로디핀을 더한 그룹과 베나제프릴에 하이드로크로사이제드 이뇨제를 더한 이 양쪽, 즉 AC 컨비네이션과 AD 컨비네이션 중에 어느 그룹이 더 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의 전체적인 결론을 보시면 프라이머리 이벤트라고 하는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았을 때 베나제프릴 플러스 암로디핀 그룹인 즉 AC 그룹이 AD 그룹에 비해서 더욱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프라이머리 클리니컬 아웃컴을 더 좋게 만들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던 이제 복합요법은 AD에 해당하는 ARB 플러스 다이우레틱스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흔히 어쩌고 플러스 하는 약제들이 다 이런 계통의 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 후에 이제 이러한 AD 컨비네이션보다 AC 컨비네이션이 더 많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게 되었고 결국 이 연구의 임상적인 연구 결과를 따라서 우리의 클리니컬 프랙티스가 바뀐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어컴플리시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즘에 관심이 많은 콩팥에 대한 결과가 2010년에 란셋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어컴플리시 연구에서 비교했던 AC와 AD 컨비네이션 각각 그룹에 있어서 레날 아웃컴, 즉 콩팥이 나빠지는 빈도를 분석해 본 결과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AC에 해당하는 컨비네이션 그룹이 레날 아웃컴도 더 좋다. 즉 CKD의 프로그레션을 막는데도 AD 컨비네이션보다 AC 컨비네이션이 좋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어 우리가 AC 컨비네이션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클리니컬 아웃컴뿐만 아니라 레날 아웃컴을 좋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발표된 AC와 AD 컨비네이션의 비교가 24시간 혈압에서는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즉 AC가 AD보다 좋았던 이유가 혈압 조절이 더 잘 돼서가 아니냐, 활동 혈압으로 비교해보면 혹시라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2011년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어컴플리시 환자에 포함된 환자 중에 일부 환자들에 대해 활동 혈압 데이터를 분석을 비교하였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SBP, DBP 모두 다 AC와 AD가 거의 동등한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았던 클리니컬 아웃컴과 레날 아웃컴의 AC 요법의 우월성은 단순히 혈압 조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온 또 재미있는 분석 결과는 당뇨 환자에 대한 결과입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 당뇨가 없는 경우, 당뇨 환자 중에 하이리스크인 경우 각각 AC와 AD 컨비네이션 중에 어떻게 더 좋고 한지를 비교했습니다. 당뇨가 없는 non-DM 환자에서는 역시 좋긴 하였지만 p-value가 0.02 정도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조금 떨어졌었고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는 p-value 0.03으로 21% 정도 AC가 더 명확하게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게 고위험군, 하이리스크 당뇨 환자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효과가 더 강해서 당뇨 환자,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일 경우 AC의 우월성이 더욱더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바가 역시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온 재미있는 연구 결과는 환자들이 BMI, 즉 비만 상태에 따라서 이 결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2013년 란셋에 발표된 결과이고 환자들의 그룹을 노멀 바디웨이트, 오버웨이트 바디웨이트, 오베스 바디웨이트로 나눴습니다. 파란색은 AC에 해당하는 것의 이벤트의 표시이고 빨간색은 AD 컨비네이션의 이벤트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노멀 바디웨이트에서는 이러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43% 정도 차이가 난다. 아, 노멀에서는 정말 AC가 좋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양상이 오버웨이트 그룹에 가면은 조금 줄어서 24%, 오베스 그룹으로 가면 11% 차이가 나긴 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어집니다. 즉 오베스 그룹으로 가면 갈수록 AC와 AD의 차이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결과는 AD와 같은 다이어레틱스 컨비네이션 그룹이 오베스 환자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이고 AC만큼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시사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많이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최근의 설명으로는 결국 오베스 그룹은 요즘 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과 같은 환자들에서 결국 이뇨제의 사용이 이러한 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의 레셔널레와도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오베스 환자에서는 AD 컨비네이션인 이뇨제 요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임상적인 데이터를 해석한 임상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올해 트라이얼도 보시면 이뇨제 요법은 다르긴 하지만 올해 트라이얼에서도 이뇨제를 사용하였던 하이드로클로라사리돈의 경우에는 헛페일리어 발생을 줄여드릴 수 있는 또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일맥상통한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이퍼텐션을 치료할 때 있어서 우리는 ACD라는 조합을 갖게 됩니다. AC와 AD 중에 무엇이 낫냐라고 했을 때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AC를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설명드린 어컴플리시 연구는 이때 사용한 D가 하이드로클로라사이아자이드라고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레코멘데이션 하지 않는 이뇨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제한점이기 때문에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레코멘데이션 하는 사이아자이드 라이크 다이오레틱스, 하이드로클로라사리돈이나 인다파마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C 또는 AD 요법으로 치료를 먼저 시작해보고 이러한 이제 요법을 사용하였어도 효과적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는 이 세 가지를 조합하는 ACD 컨비네이션 조합을 사용한 3제 요법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를 우리는 resistant hypertension, 즉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스피로락톤을 25에서 50mg 정도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권고는 패스웨이 트라이얼의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서 실제 우리나라 고혈압 학회의 팩트시트를 보더라도 이제요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요법은 ARB 플러스 CCB, 즉 AC 컨비네이션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요법은 ARB 플러스 다이오레틱스인 AD 컨비네이션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결국 이렇게 고혈압 치료의 약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약제의 개수가 오른쪽으로 늘어남에 따라 non-adherence에 해당하는 하늘색 그룹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약제의 개수가 4개, 5개 넘어가면 반 정도는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따라서 약제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환자의 컴플라이언스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에서 현재 임상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픽스 도즈 컨비네이션 치료입니다. 이탈리아 그룹에서 2018년에 발표한 결과입니다.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약제를 픽스 도즈 컨비네이션을 사용한 것과 각각을 모노세라피로 사용한 것을 각 초반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얼리 카디오베스큘러 아웃컴을 부유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를 모은 컴포지트 아웃컴, 이스케믹 허트 디지즈의 발생,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의 발생을 줄여줄 수 있다고 발표하여 초반부터 픽스 도즈 컨비네이션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결과는 이 그룹의 결과를 첫 번째 6개월, first 6 months, later 6 months로 나누어 보시게 되면은 first 6 months에서 이러한 fixed dose combination의 효과가 더 좋다. 이런 해저드 레이쇼가 0.34, 60% 이상 이벤트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들 보시는 환자들이 고위험군이다라고 판단되신다면 적극적으로 픽스도즈 컨비네이션을 초반부터 사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환자들의 컴플라이언스를 높여서 초반의 이벤트 발생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 약제를 치료한 경과를 보시면 이러한 픽스도즈 컨비네이션을 사용한 비율이 6개월까지 쭉 올라가다가 그 이후는 거의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치료 초기에 픽스도즈 컨비네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약을 써서 점점 조절이 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쓰는 사람은 그대로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쓰는 흔히 치료의 약간 관성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결국 초반에 픽스도즈를 써서 잘 조절이 되고 그것이 잘 유지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픽스도즈 컨비네이션이 너무나 모두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2019년에 영국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픽스도즈 컨비네이션을 쓰게 되면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것 같은 메디케이션 에러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어떨까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픽스도즈 컨비네이션이 많이 나오고 그 약제들이 너무 다양하게 되고 그 조합도 다양하게 되고 약 이름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내가 약을 잘 쓰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프리 컨비네이션과 픽스도즈 컨비네이션을 비교했을 때 치료할 때 듀플리케이션, 여기 약제가 들어있는데 모르고 또 처방하는 경우가 픽스도즈 컨비네이션에서 확실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이러한 듀플리케이션 되는 리스크를 다른 여러 가지 팩터들을 모두 다 보정을 해 보았을 때도 역시 이러한 픽스도즈 컨비네이션 쓰는 게 약제 듀플리케이션 위험을 높인다라는 결과이고 두 번째 연구는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실제 드럭 인터액션 같은 약물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이 많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영국의 나이스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이 1차 약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물론 나이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비판들도 있고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뇨가 있는 경우에 고혈압이 동반되면 조금 더 ACE-비타나 ARB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는 55세를 기준으로 55세 이하의 경우에는 ACE-비타 ARB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55세가 넘으면 조금 더 CCB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라고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일제 약제를 쓰고 나서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AC 또는 AD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래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스텝 3에 들어가면서 ACD 컨비네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앞에 설명드린 스피노락톤이 있겠지만 포타슘 레벨에 의한 하이페르칼레미아 리스크가 있어서 포타슘 레벨이 4.5 이하일 경우엔 스피노락톤을 고려하고 4.5 이상일 경우에는 알파 블로커나 베타 블로커를 사제 약제로 사용하는 것을 현재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충분히 고려하시고 환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셔서 복합요법을 아주 선택적으로 잘 선택하는 것이 환자의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적극적인 환자의 혈압의 조절이 결국 고혈압 환자의 장기적인 임상적인 예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재영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게 그 컨비네이션이 참 재미있는 토픽인데 우리 오재영 교수님이 사실 우리나라 신부전계에 아주 떠오르는 별이신데 아까 그 오비스티에서 이뇨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특히 이제 올드에이지에서 그 핫페일러가 잘 오잖아요.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사실은 CCB를 쓰다 보면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도 우리가 강조가 됐던 부분인데 사실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가 안 와서 사실 선호하는 건데 특히 개원가에서는 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페리페럴 에데마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CCB 자체의 어떤 바소다일레이트 이펙트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핫페일러가 사실 CCB에서 애그리베이션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래서 그 핫페일러가 생길 리스크 그룹 특히 이제 올드에이지에서 그런 분들을 미리 그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뇨제를 쓰시는지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비스티가 있는 분들은
워낙 그런 헤프페프의 리스크도 높고 하니까 특별한 선생님이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헙 페일리어, 특히 프리저브 리액션 프랙션의 위험 인자라고 알려진 것들은 여성, 또 고령, 또 당뇨, 오베시티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들은 엔티프로비엠피 같은 BMP로 좀 스크리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올라가 있는 환자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뇨제를 사용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 룹다루틱스를 처음부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일렉트로 임발란스나 아니면 이제 특히 바디웨이트 작은 고령의 여성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용량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이뇨 효과에 의해서 환자가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그럴 때 룹다루틱스나 사야자이드 라이크 다이루틱스보다는 사실 알닥톤 소량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야자이드 라이크 다이루틱스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특히 고령의 그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엔티프로비엠피가 개원가에서도 보험이 되나요? 예, 보험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네, 네. 엔티프로비엠피가 과거에는 처음에 진단할 때 한 번 정도만 보험이 됐지만 최근에 흉부전이 확실하다면 그 예후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보험 인증이 돼서 뭐 매일매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래를 보실 때마다 측정하는 정도의 인터벌은 보험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HFp가 있는 고혈압 환자들은 사실은 특히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고령의 노인들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라스니부터 CCB를 먼저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뇨제 컴비네이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특히 이제 여름철에 더운 여름철에 고혈압약의 사이드도 많이 생기는데 선생님 그런 거 고려해보면 이게 사실 픽스 도스 컴비네이션이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사이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약을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프리 컴비네이션을 하시는지, 픽스 도스 컴비네이션 하시는지 특별한 원칙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픽스 도즈 컴비네이션의 장점은 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픽스 도즈 컴비네이션을 쓰는 경우는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질 것 같은 흔히 젊은 환자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혈압을 처음 쓸 때 확실히 떨어지는 걸 보여줘서 이 사람을 계속 약을 잘 먹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로우 도즈 픽스 도즈 컴비네이션을 쓰고, 그 외의 환자들의 경우는 처음부터 쓰지는 않고요. 먼저 약제를 써서 타이트레이션을 좀 되고 이 정도 도우주면 안정화돼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다음에 픽스 도즈 컴비네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 사실 이제 여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자들의 혈압 저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뇨제가 포함된 트리플 컴비네이션은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 게, 사실 트리플 컴비네이션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약제를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뇨제는 따로 처방을 해야지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럼 그건 좀 빼고 드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주로 실제 약제를 좀 처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재훈 교수님께서 컴비네이션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고혈압 가이드라인이 과거에 목표 혈압 140에 90 미만에서 특히 고위험군에서는 130에 80 미만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무엇보다 특히 이제 혈압 강화가 그 전보다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초기에 혈압 강화를 할수록 특히 고위험군에서는 예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컴비네이션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에서는 라스니비터 CCB 또는 라스니비터 이뇨제 컴비네이션을 고려하라고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프리 컴비네이션을 쓸지 아니면 픽스 도스 컴비네이션을 쓸지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픽스 도스를 가능하면 쓰라고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나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썼을 때 특히 이제 노인들한테서는 약의 부작용이 있을 때 약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오재영 교수님께서도 잘 강조를 해주셨지만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부작용이 덜 나타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컴플라이언스가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픽스 도스 컴비네이션을, 노인들한테서는 부작용이 더 잘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프리 컴비네이션을 쓰다가 어느 정도 환자가 잘 유지가 되면은
픽스 도스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주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뇨제에 의한 또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랩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라스니트 CCB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고는 있지만 특히 이제 고령, 노인, 오비스 이런 분들한테서는 워낙 하프페일리어, 특히 헤프페프가 많기 때문에 CCB를 쓴다는 게 그 헤프페프를 애그리베이션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하프페일리어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라스니비터 이뇨제 컨비네이션도 반드시 잘 고려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요즘 트리플 컨비네이션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트리플 컨비네이션이야말로 진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약 조절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혈압 강화가 굉장히 예측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뭐 픽스 도스 컨비네이션으로 라스니비터 CCB나 라스니트 이뇨제를 쓰시다가 세 번째 애드하는 드럭은 프리 컨비네이션을 애드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지면 그때 이제 트리플 컨비네이션을 바꾸는 것이 좋은 스트래티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준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유익한 내용이 많았고 교수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